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권리기준 보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발소기준 권리 확인하시고 전입세대 안에 있는 임차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임차인이 있는 거고,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죠? 물론 이거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지 않더라도 유료경매지를 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권리관계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언제든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권리분석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권리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경매라는 게 한 케이스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케이스가 진짜 100가지면 100가지 아니면 110가지면 110가지예요. 그래서 권리분석을 하실 때마다 회원님들도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시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헷갈리시면 유료경매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지만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입찰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을 드려도 나중에 실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 사례가 맞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항상 헷갈리니까 처음에 기초를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경매 순서 1번부터 쭉 알려드렸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입장에서 볼게요. 혹시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뒤에다가 보증금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라고 제가 입찰을 썼어야 되는데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억으로 입찰을 썼어요. 그러면 10억의 잔금을 내야 되니까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10%를 날리게 되는 거죠. 가장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입찰 금액을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잖아요. 혹시 저희 법원에 가서 어떻게 입찰표를 쓰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 나왔으니까 보여드리고만 갈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때 손으로 쓰셔도 되고 인쇄하셔 가져가도 되는데, 문제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디냐, 여기 입찰 가격을 쓰는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1억이라는 금액을 한번 입찰을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시면 실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쓰시면 실수하니까 이걸 거꾸로 쓰셔야 돼요. 어떤 거꾸로냐, 여기서부터 10억을 손으로 가리고요, 여기서부터 1억 00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입찰 보증 금액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입찰 금액의 10%일까요? 최저가의 10%일까요? 최저가의 10% 아닐까요? 맞아요. 최저가의 10%. 자기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다. 요거만 참고하시면 실수할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제 경매 낙찰 금액을 산정하실 때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날 때 되면 아마도 이렇게 다 계산이 쉽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 아파트를 시세조사를 했더니 1억으로 시세조사가 됐다. 그럼 나는 10% 싸게 9천만 원에 낙찰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미납관리비 빼는 거고요. 이사비용이 들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후순위 임차인이 있고 어느 정도 배당을 받아간다. 그럼 이사비용이 들진 않겠죠. 그럼 이사비용 책정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입찰하시는 회원님들 보면은 이사비용을 막 과다하게 300, 500씩 막 잡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30평 기준으로는 명도비용, 강제집행비용을 300만 원이라고 치면 300만 원을 법원에 줄 바에야 안에 있는 점유자한테 그 돈을 주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 비용이 300만 원 든다고 300만 원을 다 주지는 않을 테니까 보통 협의금을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사비용은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테고, 대출이자는 무슨 뜻이냐,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안에 있는 점유자를 명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매도할 때까지 금융비용, 대출이자가 발생을 할 테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으세요. 그럼 내가 낙찰을 받고 명도를 끝난 상태에서 부동산에 매물 접수를 해놓으면 2개월, 3개월 동안은 대출이자가 나갈 테니까 그 비용도 낙찰 금액에 같이 산정을 하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한테 내가 물어줄 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도 빼고 결국 낙찰 금액을 산정하면 되니까 결코 어렵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미납관리비는 먼저 말해볼게요.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미납관리비다. 그럼 실제 300만 원을 낙찰자가 다 관리실에 납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공용 부분만 내는 걸로 맞아요. 들었는데요. 그럼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을 나눠서 내는데, 전용 부분은 실제로 안에 있는 점유자가 쓴 금액, 그렇죠?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전용하고 공용 관리비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미납관리비가 나와 있다 라고 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2대1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200만 원은 전용관리비, 100만 원은 공용관리비. 그럼 1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당연히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낙찰 금액을 뽑아내는 거니까 결국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이 인수 금액이 가장 큰 리스크일 뿐이죠. 근데 만약에 인수 금액을 알지 못하거나, 그죠? 인수 금액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 간단합니다. 파란색처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입찰하지 않으시면 돼요. 무리하게 굳이 입찰을 해서 피해 보는 것보다 이 인수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 보증금 10%를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수된 금액을 모른다, 그럼 입찰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있으니까 입찰하기 전에 꼭 물어보고 입찰하시면 되겠죠. 큰 어려움은 없다. 네, 그렇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걸리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임차인의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면 오늘은 임차인이 어떻게 내 권리를 충분히 쓰는지를 알아야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해결하거나 보상해 주거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낙찰자가 어떤 권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임차인의 권리는 처음에 전입신고에서 출발을 해요. 이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죠?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띄어서 그 전입세대 열람이 나와 있는 권리가 결국 임차인의 이 권리, 대항력, 이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님이랑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보면, 공인중개사님이 이 물건 깨끗한 물건이에요 라고 확인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등기부에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 것도 없고 압류나 가압류 걸린 게 없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다음날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의 권리라고 말하면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내가 1순위야 라고 나라에 신고해 놓는 권리예요. 그거는 전입신고만으로도 권리가 인정을 받는 건데, 확정일자를 받고 안 받고 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확정일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뭐만 했다면? 전입신고만 했다면.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확정일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확정일자는 어떤 뜻이냐면 법원에 나 전입신고 받은 날에 대한 순번표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하는 날이에요. 그럼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에 끼일 수 없는 거예요. 배당에 넣어줄 수 없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전입은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낙찰자가 모든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가 엄청 중요한 것 같지만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사실상은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입신고만 있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등기부잖아요. 하지만 전입신고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등기부는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권리가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편해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까지 했어야 완벽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일자의 역할은 나 배당 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중간에 은행이 근저당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임차인은 권리는 인정받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순서만 은행보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 밀리는 만큼 나중에 배당받거나 못 받은 만큼을 인수해서 낙찰자가 주어야 되는 권리인 거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신고를 다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뻔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배당을 다 받아갈 테니까. 전입신고란 선순위 임차인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신청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배당을 받겠죠. 그쵸? 예를 들어 감정가가 4억이었는데 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3억에 살고 있다고 하고 낙찰을 3.5억에 3억 5천에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1순위로 3억 배당 받고 끝나겠죠. 밑에 있는 근저당과 가압류는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신경 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임차인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도 안 받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배당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경매 나간 걸 인지를 했고 법원에서 경매 나갔으니까 너 배당 신청해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배당 신청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사람의 심리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냥 법원에서 안전하게 배당받고 나가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임차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너 배당 신청서 내 라고 말했는데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현황 조사한 거는 누가 조사해 온 건가요? 법원 집행관이. 그죠? 이 현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 집행관이 아파트를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더니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걸 열람하고서 확인을 한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권리신고는 뭘까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 신청을 했는지. 네. 그 배당 신청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 배당 네. 신청서. 이게 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170만 원, 전입세대 열람을 한 거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네. 이렇게 법원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물건을 본 입찰자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비어있겠죠. 이렇게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냐? 이렇게 전입신고만 된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럼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는 게 보인다고 하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이 경매지 물건은 어떻게 되냐면 인수금액이 이상인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배당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사람은 누구냐?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을,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3명. 누구? 집주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3명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법원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도 알려고 하면 배당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임차인이 내 보증금을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이 집은 내가 낙찰받겠다. 인수금액이 얼마인지는 임차인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전세 금액이 지금은 내가 5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지만 나가려고 보니까 전세 금액이 2배가 폭등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있는 보증금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유차례 거듭할 테니까 난 그동안 더 살을래 라고 하는 전략이겠죠. 하지만 지금 말했던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낙찰자한테 인수금액을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무한유찰을 통해서 나 그동안 나 안에서 살아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시에서 이런 행위를 하니까, 물론 이런 물건에 입찰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임차인의 마음을 읽어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드리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뜻은 뭐냐면 법원에선 배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금액 모두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전액 인수되는 거예요. 얼마의 네. 금액이? 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이. 네. 그쵸?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법원에선 배당을 주지 않을 테니까 낙찰자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인수. 이렇게 될 거예요. 요즘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억 5천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받아야지만 권리를 인정받고 이 집에서 전입을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낙찰을 3억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은 거를 물어줘야 되겠죠. 맞아. 낙찰자가. 맞아요. 못 받은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3억 5천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다 받아야 결국 이 경매가 끝나는 거니까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더 곤란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 3억 5천만 원을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근저당이 등기등본에 권리를 신고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넣은 경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어때요? 대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가압류돈 주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의 돈을 주니까 이때 1억 배당 받고 1억 5천만 원 배당 받고 나머지 순서대로 1억 5천만 원 배당 받고 지금 못 받은 금액 얼마 있죠?
2억 같은 경우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아. 이거 좀 어렵죠? 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낙찰을 3억에 받았다고 하면 이 3억이라는 건 배당 재원으로 쓰이겠죠. 그럼 첫 번째 권리 신고한 사람부터 줄 텐데, 지금 선순위 임차인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금 확정일자가 늦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누구보다 근저당보다,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확정일자라는 거는 배당의 번호표라고 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은행한테 1억을 주고, 두 번째 요거 압류에 5천만 원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억 5천 썼으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죠? 1억 5천 남았죠? 1억 5천. 네, 1억 5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순서가 그 다음이니까 임차인한테 1억 5천 배당이 되고, 그러면 임차보증금 3억 5천 중에 지금 법원에서 1억 5천은 배당을 받았고 못 받은 2억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제가 이거 설명을 쭉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가 설정해놓은 금액 다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던 배당 신청을 하던 안 하던.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만 넣어놨다라고 하면 정말 큰 권한을 확보했다라는 거를 설명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유료 경매지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물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 회원님 입찰하는 물건인데, 내일 입찰하는 물건이 두 개가 상황이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받을 때도 네네. 그 낙찰자 도장 필요하나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요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편하냐면, 내가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내 돈을 가지고 다 채권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결국 낙찰자의 돈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 돈을 받는 임차인들은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지만 법원에서 배당에 끼워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내 돈의 일부라도 받는 사람, 낙찰자의 일부의 금액을 받는 사람이라면 명도 확인서를 꼭 받아야지만 배당에 끼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명도 확인서를 써주는 대상은 임차인이 되겠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이 내일 2개 입찰 들어가는데, 저희 회원님이 내일 입찰 들어가는 물건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안에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봐야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매각물건 명세서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어떨까요? 안에 이렇게 점유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뭘까요? 말소기준 권리와 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전입에 대한 날짜의 권리,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빠른가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빠르네요. 맞아요. 임차인이 빠르죠. 불과 7개월 차이에, 그죠? 7개월 차이로 임차인이 빠르구나. 그러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테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을까? 2023년 1월 21일 같은 날 받았네요. 그리고 네. 배당 신청을 했네요. 2024년 12월 2일 날. 그럼 배당 신청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당연히 그 안에 했으니까 배당 신청까지 끝난 사람이다. 그러면 네. 어떤 상황이냐? 선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신청까지 했으니까 이분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9,500만 원이니까. 그죠? 이 9,500만 원만 모두 배당받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명도 확인서 쓰고 쉽게 이사까지 완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매 물건이겠죠. 집주인보다 어떤 경우가 더 쉽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임차인이 더 쉽다 그랬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왜냐면 집주인은 이사비를 줘야 되지만 네. 이 안에 있는 임차인은 뭐만 필요하니까 명도 확인서만 써주면 이사도 나갈 테고 청소까지 하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를 봤을 때, 와, 진짜 좋은 괜찮은 물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을 다 받는지 안 받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볼게요. 지금 감정평가사님이 1억 8천 감정하셨거든요. 볼까요? 감정평가사님이 1억 8천 감정하셨는데 아까 임차인이 얼마의 9,500. 전세를 살고 있죠? 9,500만 원. 9,500? 네, 맞아요. 근데 9,500의 전세를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 전입이 들어왔으니까? 전입일이 언제였죠? 2013년.
네. 2013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13년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에 한 번도 계약 금액을 안 올리고 지금까지 쭉 살았던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이거 이해관계자일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혈연의 관계일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9,500만 원만 배당받고 나간다고 하면 임차인을 명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세조사만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면 문제 없겠죠. 이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은 시세조사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겠죠.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물건 한번 볼까요? 2사 2호. 선순위 임차인이 네네. 배당받고 나가면 되는데 네네. 어디서 못된 거 들어가지고 뭐 이사비를 달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것도 상황별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9,500만 원을 받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9,500만 원은 법원에서 줄 테고, 그렇죠? 네네. 낙찰자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내쫓이는 비용은 평당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점유자 입장에서 보면 9,500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받아 가라고 문서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너 9,500만 원 배당받으러 낙찰자가 잔금 낸 한 달 뒤에 법원으로 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점유자는 배당받으러 안 가. 이럴 사람 없어요. 내 돈 9,500만 원을 법원에서 준다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가는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빈손으로 가면 안 줘요. 명도 확인서 없이 법원으로 빈손으로 가면 법원에서 배당이 안 껴주니까 너 왜 그냥 왔어?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 봐서 와야 배당이 끼워주지 라고 말하면 또 그때 낙찰자한테 전화를 할 거잖아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9,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협상력이라는 게 생길 테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계속 버티고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인도명령하고 강제명령 집행하겠다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9,500만 원도 배당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빨리 가서 받고 싶을 테고, 물론 그거 안 받으려고 하고 버티는 임차인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드물겠죠. 그 과정이 이해가 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네네. 그 임차인은 그 돈을 받아갖고 나가서 또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써야 될 거잖아요. 네. 그 명도 확인서는 이 임차인이 나간 거를 확인하고서 써줄 건데 네.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짐을 다 빼고 나가고 그 다음에 명도 확인서를 주고 그럼 그 사람은 가서 그걸로 배당을 받고 그렇게 그 순서로 될 수가 있나요? 왜냐면 자기가 나가서 집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못 나간다 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해볼게요. 이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순서대로 낙찰을 받고 이때는 10% 금액만 낼 테고요. 네.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른다는 건 소유권이 넘어왔을 테니까. 네.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사협의를 보통 이 사이에 해요. 그럼 낙찰받고 잔금을 낼 때까지 기간이 약 6주 정도 소요되거든요. 6주 안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낼 때까지 6주 동안 안에 있는 임차인하고 이사협의라는 걸 보통 해요. 그쵸? 만약에 잔금을 냈는데 저 여기 더 살고 싶어요. 이사할 집을 아직 못 구했어요 라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잔금을 내면 그 다음부터 이 부동산은 제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이삿집을 아직 못 구했으니까 한 달 동안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1개월을 더 점유하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1개월 동안 공짜로 살게 해주실 건가요? 월세 받아야죠. 얼마만큼 받으실 거예요? 제가 내는 이자만큼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최소한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받아야겠죠. 시세일 수도 있지만 이자보다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명도 확인서를 써주는 날이 또 언제냐. 이사 당일에 집 깨끗하게 명도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비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를 준비해 뒀다. 그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명도 확인서를 받은 걸 가지고 법원으로 갈 테니까 배당일 전에 최대한 일날 명도 확인서를 받고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명도 확인서를 받고 법원으로 가서 배당 받고 잔금 채기 전까지 6주 안에 보통 이사협의를 다 해요. 안에 있는 임차인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잔금 내게 되면 저 사람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구나. 명도 확인서를 받고 나 배당 받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명도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회원님이 요걸 입찰할 건데 물건을 보시게 되면 2024 타경 2425라는 물건의 사건 번호에 뒤에 가로 열고 128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나요? 앞에 있는 2022타경 2425는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1번, 2번 이렇게 있는 건 물건 번호. 이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기냐? 전체의 물건이 한 번에 일괄매가.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구준모 임차인이 들어가 있죠. 아, 그럼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를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입한 날짜와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한 날짜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말소기준 권리니까 빠른데. 맞아요. 이 뜻은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발생을 먼저 시켰고 그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너가 살고 있는 전세 금액 다 못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후순위 임차인이 될 테니까 후순위 임차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현황조사, 2023년 6월 23일 날 전입된 거를 법원 집행관이 확인을 한 거고, 권리신고라고 말하면 어떤 걸까요? 배당 신청이 되겠죠? 네. 배당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2023년 6월 23일 날 전입을 했고, 나 그날 전입신고 한 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신청도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안쪽에 배당 신청했으니까 나 배당에 끼워줘 라고 말한 거예요. 대신 조건은 뭘까요? 배당 금액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겠죠. 하지만 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겠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쵸? 배당 순서에 의해서 200만 원이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낸 돈 2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관조동에 있는 원악마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었고, 대전 신탄진의 석봉동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최우선 변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액 임차인이면 너는 정말 소액이니까 배당 순위에서 1번으로 올려줄게 라는 뜻이에요. 근저당보다도 먼저 배당 받게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저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내가 먼저 해줬는데 소액 임차인을 위로 올려줘?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LTV에 60% 대출을 해주고 방빼기 금액을 한다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안에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또 대출에서 제하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게 방빼기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근저당보다도 위에 먼저 배당을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먼저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위 방빼기 금액이라고 하는 거고, 경매에서는 그 금액을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해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그 뜻은 뭐냐? 소액 임차인에 들어야 되고, 소액 임차인에 들었다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배당 순서에서 맨 위로 올려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를 볼게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 물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전 물건 중에서라도 어떤 기준으로 변제를 해주 방빼기라는 은행 입장에서 공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전입한 날짜냐 아니면 근저당을 발생시킨 날짜냐, 둘 중에 어느 걸로 봐야 형평성에 맞을까요? 은행은 근저당을 발생시킨 날짜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 은행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방빼기 금액만큼 피해를 안 볼 테니까 이거는 최우선 면제 금액은 은행과 소액 임차인을 둘 다 고려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저당을 발생시킨 2022년 10월 7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대전 지역 2002년이니까 2021년과 2023년 이 사이에 대출을 해준 거니까 이 적용을 따르겠죠. 2021년 5월 11일 기준을 따를 거예요. 그럼 광역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대전광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테니까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을 보호해준다 이 뜻인데, 무슨 뜻이냐? 7천만 원 이하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야 라는 뜻이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을 되면 7천만 원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고 2,300만 원까지만 내가 보호해줄게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 앞으로 가서 2001년을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역시 3,500만 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으면 내가 1,400만 원까지만 보호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2001년에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 방빼기 금액은 1,400만 원일 거예요. 지금은 2022년에 대출이 시행됐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방빼기는 2,300만 원 했을 거예요. 그렇죠? 7천만 원 이하인 소액 그 임차인에 대해서 2,300만 원을 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타 지역의 자녀분들을 전세나 월세를 살게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을 확인하고 2028년 9월 28일 이후에 근저당이 잡혔다고 하고 그 지역이 대전이라고 하면 얼마의 월세를 살게 하는 게 맞죠? 보증금 2천만 원에 나머지는 2,000원. 월세. 네. 그렇죠. 여기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월세가 되게 아까우니까 보통 전세를 살게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통 자녀분들을 타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매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경매를 배운 만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진에 월세를 사러 와야 되는 상황이 왔다.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2021년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당진 같은 경우에 이 기타 지역에 해당하겠죠. 얼마짜리의 부동산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의 월세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보증금 1200만 원에 나머지는 월세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근저당을 발생시킨 기준으로 해서 그때 최우선 변제금만큼이 보증금을 해야 한다. 이거는 수비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을 모두 이해하셔야 임차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낙찰 받을 때 안에 있는 임차인은 이 정도는 배당 받는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일 저희 회원님 입찰하는 물건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볼까요? 유료 경매지에서 이미 잘 나와 있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유료 경매지도 잘 볼 수 있는 거니까 보도록 할게요. 보면 안에 있는 임차인은 지금 근저당 요거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요. 뒤쪽에. 그쵸? 3천만 원에 5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지만 최우선 변제금에 포함되니까 소액 임차인 3천만 원 미만에 들고 2,300만 원 먼저 배당을 받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임차인 3천만 원에 보증금 50만 원 살고 있었죠. 50만 원씩 10달 이상 안 냈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안 냈을 테니까 실제로 피해받는 금액은 채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월세를 언제부터 안 냈을까요? 여기 경매 개시 결정 뜨고 그 다음에 여기 2023년 3월 7일 날 2023년 3월 7일 날 경매 나간다고 알았으니까 지금보다 언제죠? 1년 훨씬 전에 알 수 있었겠죠. 그럼 그때부터 아마 월세를 내지 않았을 테니까 안에 있는 임차인은 피해보는 금액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지금 최우선 변제금 2,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마련해놔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의 자격에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전입신고, 두 번째는 확정일자, 세 번째는 배당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기 위해선 이 중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하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배당하고 첫 번째는 전입신고는 안 했으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을 테니까 전입신고는 당연히 했겠죠. 이거는 말하나 마나, 그쵸?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껴줄까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죠? 당연하죠. 그럼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할까요? 받아야 해주니까.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네.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배당 요구만 있으면 배당에 끼워줍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낸 배당금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명도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죠? 그럼 내일 저희 회원님 두 분 다 입찰 들어가시는 물건 명도가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엄청 둘 다 쉽겠죠. 하나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잖아요. 원앙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을 다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임차인이고 그럼 명도는 쉽겠죠.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되니까. 두 번째 물건 후순위 임차인인데 후순위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명도가 상당히 쉽겠죠. 그래서 이 물건도 여자 회원님, 이 물건도 여자 회원님입니다. 명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해한다면 명도까지 쭉 보일 수 있는 물건이고, 지금 이거를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명도까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입찰하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입찰을 들어가셔야 낙찰도 받고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정확하게 쓰고,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명도도 쉽고, 그리고 일반 부동산에 내놨을 때도 매매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물건 선정도 중요하고, 물건 선정에 대한 권리 분석,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